네, 그러면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이제 수학교육론을 이제 지도하고 있는 이경호라고 합니다. 정현민 전공수학팀에서 이제 수학교육론을 이제 지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수학교육론에서 이제 수교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교재 연구를 중심으로 교직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계속 목요일에 진행되는 강의는 이제 수학교육론 전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자료라고 해서 챕터 0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최근 경향,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이제 시험을 처음 이제 치러야 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좀 시험을 한 번 이상 치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 이제 1차 시험 안내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육학 먼저. 그래서 이제 교육학이 20점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이 나오는데, 교과.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 내용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전공수학이라고 하죠. 편하게. 전공수학이라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과 교육학이 있지만 역시 이것도 편안하게 수학교육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56점. 일반적으로의 약간 점수 변동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24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어서 총 여기에 80점이니까 100점이죠. 이렇게 이제 1차 시험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점수 배점이 높으니까 이제 이 전공 수학은 이제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실제로 치렀고, 그걸 봤을 때 이제 트렌드를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교육학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느끼셨겠지만 교육학은 채점 자체를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은 그걸로 인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하락을 한 상태고, 교육학은 사실 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정말 내가 공부를 한 영역이라면 점수가 잘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니까 약간 점수 배점을 조금 약간 후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수학. 아마 시험을 치르셨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많이 쉬워졌다.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공수학이 사실은 그 1년 커리큘럼을 다 정말 완벽하게 따라간다 하더라도 정말 전공수학이 그만큼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쨌든 이번에 최근에 본 시험은 굉장히 전공수학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이 상당히 올라간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교육학과 전공수학에 있어요. 아마 이 두 개가 거의 커트라인을 10점을 오르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수학교육론은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 수학교육론은 제가 이제 기출해설이나 그때도 얘기했듯이 아마 수교론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셨을 거예요. 수교론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커트라인을 높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수학교육론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한번 맞춰보죠. 이제 시험이 이제 쉬웠던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이론 파트, 이게 수학교육론의 어떤 이론 파트가 상당히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냥 좀 대다수가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대중적인 그런 측면에서 나와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건 연습이 많이 돼서 점수가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출제됨으로써 조금 예상을 못했던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컷은 이제 수학교육론에서는 점수는 좀 비슷했을 것 같고, 재작년하고 평균 점수는 비슷했을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좀 컷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교육론에 대해서 그래도 변별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쉽게 내면 안 되고, 전공수학은 좀 쉽게 내도 변별력이 충분히 있어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론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을 이제 깊이 있게 출제하느냐.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론이라든가 내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간단하게 수학교육학 신론하고 교재연구, 교재. 제가 이제 뒤에 책을 소개할 건데 이 두 가지에서 말고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구석에 있는 거, 신론이나 교재연구라고 할지라도 구석에 있는 내용을 내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방향성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론을 좀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범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교과서 및 지도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 어쨌든 최근에 본 시험은 범위가 넓어졌어요. 교과서 및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이제 출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이나 작년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재작년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공 수학이 56점, 정현민 교수는 9과목을 해요. 근데 이제 수학교육론은 굳이 표현하면 그냥 수학교육론 한 과목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 과목인데 크게 이제 수학교육학 신론을 중심으로 하는 수교 이론하고 그 다음에 교재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제 정말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교직 수학 나눠서 굳이 표현하면 한 과목이지만 두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두 과목. 그러니까 9과목 두 과목인데 생각을 해보면 9과목에 이거에 두 과목에 이거니까 상당히 공부할 양은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점수 배점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수학교육론은 그냥 빠르게 단기간에 끝내고 짧게 끝내고 전공 수학에 목숨을 걸자. 이런 트렌드가 많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근데 이번 시험을 토대로 상당히 그 트렌드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이 교과서 및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을 어떤 하나의 과목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조금씩 이론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어렵게 하기보다는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막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신론과 교재 연구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던 게 여기까지 포함해서 즉 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수학교육론의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2017학년도에서도 이제 재작년이죠. 그때도 약간 좀 그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조금 이제 지도서하고 교과서에 좀 집중을 할 것 같다라는 트렌드가 좀 있었는데 이제 이번 2018학년도를 보고 나서 거의 확신이 굳혀졌죠. 교육과정은 특별히 1호 개정뿐만 아니라 공부와 1호 개정을 비교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년이 아니라 올해 이제 3월에 실제로 교단에 서실 분들은 1호 개정, 공부 개정을 다 병행해서 지도를 해야 되죠. 1호 개정은 중1, 고1, 나머지는 공부 개정으로 해야 돼요.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도 실제로 이 두 개의 차이점, 비교하는 문제들 이번에도 출제가 됐고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교과서 및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을 굉장히 빠삭하게 알아야 돼서 결국 우리가 세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교육론도 이제 이전에는 그래 수학교육론 빨리 끝내시고 전공수학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상담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수학교육론도 24점의 분량에 맞는 그런 이제 양과 충분히 이제 소화할 만한 양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수학교육론도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 및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을 잘 해둬야 2차 시험 준비를 할 때 사실 이제 지금도 계속 2차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발표가 12월 29일에 났잖아요. 1차 발표가. 난 다음에 2차 시험까지 1월 17일, 그러니까 1월 이제 중순. 그러니까 6주밖에 안 되잖아요. 6주 동안 교과서 및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을 전부 꿰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므로 1차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1차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1차에만 집중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교과서 및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은 이제 조금 이제 신론과 교재 연구에 비해서 조금 덜 봐도 된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실제로 1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2차 시험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역시 지역별 시도교육청에 가서 확인해야 되지만 일단 크게 수업 실현하고 면접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어떤 지역이든 다 보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경기 지역밖에 없죠. 지금은 수업 나눔을 따로 하는 지역이 경기 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눔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2차 시험 가서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경향 및 특징을 보면 1차의 난이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컷이. 그래서 아마 갑자기 다시 컷을 높이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 비해서 2차가 훨씬 더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물론 당연히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하는 거니까 1차가 중요하긴 하지만 2차의 중요성, 2차에서 변별력을 많이 키울 것이고 특별히 2차도 합격자 이제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뭐 그렇게 점수 차이가 2차 점수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 점점 점수 격차가 합격하신 분들도 1차에서 되게 여유 있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점수 차로 합격을 했는데 2차까지 했을 때 최종 점수는 굉장히 간당간당한 경우가 있고 1차는 뭐 컷으로 겨우 들었는데 2차에선 또 여유 있게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수 격차가 상당히 커져서 2차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생겼다. 이것까지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페이지로 가시면. 네. 아마 뭐 대학을 이제 거쳐 오시면서 충분히 이제 이런 교재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밑에 보시면 수학교육학 신론 그리고 교재연구. 사실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이제 두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았는데 이제는 밑에 교육과정하고 교과서 및 지도서. 이제 저희는 두산 지도서를 쓰죠. 많이. 왜냐하면 이제 두산 지도서를 편찬하신 우정호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수학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도 쓰셨고 그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이 또 신론과 교재 연구를 또 이제 했으니까 거의 뭐 우정호 선생님의 다 라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산 지도서를 쓰는 게 그리고 실제로 두산 지도서가 제가 다른 교과서하고 지도서도 봤지만 두산 지도서가 특별히 신론과 교재 연구를 접목시켜서 많이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두산 지도서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학사나 제가 이제 비상이나 이제 이런 것도 기타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을 접목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론과 교재 연구에서 하여튼 대부분 90%가 출제가 돼요. 근데 예전에는 한 90%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한 80% 정도로 보고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과정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 여기 교과서 및 지도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여기 신론은 2016 개정 증보판이라고 써져 있는 걸 사시면 돼요. 표지에 있어요. 그리고 교재 연구는 여기 보시면 제3판 작년에 나왔어요. 1년도 안 됐어요. 나온 지. 그래서 그 제3판을 사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제3판도 오류가 좀 있어요. 한 5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 수정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이제 맨 위에 교과서 및 지도서 보면 첫 번째, 1호 개정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교육부에서 이제 고시한 별책 8이 있어요. 이건 공개 자료고 언제든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한글 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다운받을 수 있는데 복사비가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이렇게 책 형태로 나왔거든요. 이걸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공구 개정 교육과정도 역시 공개 자료로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복사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시면 아마 근데 이건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다 제작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집중적으로 비교를 할 건데 이 비교하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교직 수학 즉 교재 연구와 관련한 측면이 더 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직 수학 강의 즉 금요일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신론에 좀 비교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일단 신론에 있는 건 다 다룰 건데 이렇게 이제 별책 8, 이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교직 수학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 여기까지 하면 한 95%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한 2% 부족한 거, 한 5% 부족한 거는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트렌드가 이론의 깊이보다는
교과서, 지도서, 교육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뭐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는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수학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골라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여기선 하지 않고 1, 2월엔 하지 않고 3, 4월 심화반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4페이지죠. 네, 여기 4페이지 보시면 최근 5개년 기출문항 수 및 배점이 있는데 이 5개년이 중요한 게 틀을 지금의 어떤 전공수학 시험 틀을 잡힌 게 2014학년도부터 2014학년도는 약간 틀이 조금 안 잡혀 있다가 6, 7, 8은 이제 이 3개년은 확실하게 이제 틀이 잡혀가지고 보시면 2016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를 보시면 수교론의 문제 수와 배점 다 똑같습니다. 이게 틀이 잡혔다는 의미고 아마 내년도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10개월 뒤죠. 10개월 뒤에도 11개월 뒤죠. 거의 비슷하게 뭐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수령이 지금 연속적으로 3년 연속 수교론에서 나왔는데 아마 논수령은 수교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거의 아니 그냥 수교론에서 나올 것 같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정현민 교수하고 같이 이 모의고사 강의를 했었는데 그 8주 강의에서 3번을 두 번을 여기서 논수령을 내고 전공해서 그래도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6번은 수학교육론에서 냈었는데 이제는 상인 해봐야 알겠지만 8번 다 수교론에서 할 것 같아요. 논수령을. 그래서 이제 수교론 논수령을 잘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논수령은 배점이 10점이고 그리고 논수령이 되게 중요한 게 실제 그 논수령에 쓴 내용을 가지고 직접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해도 쓸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서수령은 이제 조금 약간 이론적인 부분도 좀 나오긴 하지만 논수령만큼은 이론을 접목하긴 하지만 철저하게 이제 교단에 서서 직접 강의를 해도 쓸만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논수령은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좀 2014학년도, 15학년도는 약간 좀 갈팡질팡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16, 17, 18학년도에서는 딱 24점 정확하게 세팅이 됐고 아마 이렇게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의 원칙은 수학교육론이 80점에서 25에서 35%를 차지한다. 이게 25에서 35%. 요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이거를 이제 열심히 계산하면 20점에서 28점이죠. 80 곱하기 0.25 하면 나오죠. 수학 계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24점으로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02에서 13학년도 이거 배점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그런 것이니까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이제 신론 교재를 중심으로 출제 경향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만 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대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주제는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영역이에요. 처음에 수학 교육의 이해 보시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안타까운 그 현실이죠. 최근 보시면 이제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은 비중은 이제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에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보시면 이제 교육과정의 변천 이 두 개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수학교육의 이해라고 해서 그거를 한 주 이제 내내 다 했었어요. 자세히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더 줄어든 관계로 그거를 이제 축소해서 오늘 그 1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의 이해까지 그냥 싹 다 오늘 다 할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많이 이제 적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차에 공부하고 1호를 철저하게 비교해 가면서 일단 신론에 나온 거 좀 자세하게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교육과정은 이제 1차에서 7차까지 물론 교수 요목기도 있고 그런데 1차에서 7차까지의 그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07 개정은 사실 거의 다룰 생각이 없어요. 이제 07 개정은 거의 이제
그냥 무덤으로 가는 쪽이 맞는 것 같고, 공구 개정하고 1호 개정은 철저하게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공구 개정하고 1호 개정에 어떤 것이 바뀌었고 그냥 동일하게 가는 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제를 보시면 교수학습 방법하고 유의점 보이시죠? 수학과 교육과정에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이 찍혀 있는데 보시면 09학년도부터 17학년도까지 보시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09, 1, 2, 1, 3 이건 이제 출제를 한 번씩 했다는 거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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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나왔어요. 그동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라미가 그냥 다 있죠. 이번에 다 출제가 됐어요. 상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수학교육 철학 중요해서 철학 다룰 겁니다. 철학 이번에 한번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교수학습 이론이 굳이 표현하면은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 이론은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라인으로 분류를 했어요. 프로이렌탈 라인과 바닐레 라인과 그다음에 교수학적 변환론, 뭐 브루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교수학적 변환론으로 통합을 했고 마지막엔 평가. 요렇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진짜 출제 영역이에요,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6페이지는 내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리엔테이션을 또 해야 되니까. 그 다음 7페이지. 이게 중요하죠. 이제. 과연 2017학년도, 18학년도의 기출문제 특징 및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2017학년도는 제가 작년 거의 이 시간에 그대로 한 내용을 적었어요. 작년에 이제 2017학년도 문제를 보니까 뭔가 교과서 및 지도서에 조금 더 쏠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많이 쏠렸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과정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교과서, 지도서죠. 내용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 실제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냥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 여기 NC0부터 NCN까지 이항정리 증명하는 방법은 두산 지도서에 물론 수준별 지도 자료에 있긴 했지만 거기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한 번이라도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읽어봤다면 아, 이항정리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랐다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교재 연구에서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도서를 봤다면 더 확실하게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서술에 수학적 기납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지도서를 공부를 해봤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론과 지도서의 내용이 통합해서 출제했는데 예전에는 진짜 이론만 따로 낸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이제 2016학년도 기입형 문제를 보면 수학화,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그냥 이론에 대한 개념을 쓰는 내용이었는데 뭐 교과서, 지도서에 연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론만 가지고 설명한 거였는데 이제는 막 통합해서 특별히 논술형 문제가 그런 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크라벤담, 이건 교직 수학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크라벤담과 이제 잔비어의 이제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함수 지도를 하는 방법을 논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 지도서 및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여 출제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 관련해서 정당화하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됐고 실제로 평행사변형 관련해서 이제 증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항정리, 세 번째 뭐 외심에 대한 지도안이 그대로 나왔어요. 문제에 외심에 대해서 지도안이 그대로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네 번째는 함수에 관해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내용. 이게 교과서, 두산 지도서에 그대로 있는 거였어요. 물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낸 건 아니고 약간 변형해서 냈지만 한 번이라도 봤으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론만 묻는 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통합하여서 출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료가 이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안 하다가 이제 막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도 이제 강조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자료가 하나가 파손이 됐었어요. 실제 파손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투키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써져 있죠. 탐색적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제 중앙값을 활용하는 게 더 좋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과서나 지도서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론과 접목해서 출제를 했다는 측면을 보시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딘즈의 이론가. 그러니까 딘즈라는 사람은 이제 수학 교육학자 중에 또 한 명이죠. 그다음에 프로이덴탈의 이론을 가지고 수업 상황, 실제 지도안을 가지고 연계하는 상황의 출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뭔가 교과서 및 지도서로 쏠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가 뒤로 넘어가시면 2018학년도에는 깔끔하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실제로 그냥 2015 개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자체가 그냥 나왔어요. 아예 기입형. 이거 굉장히 나왔을 때 혼란스러워했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상관관계라고 이제 답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이게 나왔어요. 이 별책 8이라고 아까 교육과정 저희 책 4개 여기 신론, 교재연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별책 8이 있었어요. 별책 8. 여긴 수학습지도 원리학 방법이었죠. 그냥 이 책 받느냐 안 받느냐가 거의 승부예요. 물론 신론에도 있었긴 했지만 사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냥 별책 8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 비교하는 문제. 실제로 연립부등식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안 보면 모르죠. 이거 여기에 정확하게 그 학습 요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몰랐다면 이 기입형 문제가 굉장히 높은 난이도가 되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서술형 문제 보시면 이걸 토대로 이거를 지도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거 2015 개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는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고등학교에서 추가된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냥 그거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지도한 게 서술형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그대로 했고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고치키의 이론하고 연관해서 서술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 유의사항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렇게 지도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폭넓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1호 개정에서의 지도 방법. 이거는 이제 고1이잖아요. 이거 고1 과정이거든요. 고1 과정은 이제 시험을 치룰 당시가 11월 말이었지만 이제 올해 3월에 실제로 이렇게 지도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무조건 지도해야 돼요. 유의사항에 정확하게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을 반영을 하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중1과 고1, 이제 올해는 중2하고 고2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1호 개정판으로. 열심히 1호 개정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 개정과의 또 차이점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크게 바뀐 거고 그게 이제 올해 3월에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에서 1호로 바뀌는 거는 이 중1, 고1, 중2, 고2는 그냥 무조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중3, 고3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비중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여기에 상관관계가 중3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1호 개정과 공부 개정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구를 활용하여 수업의 수열의 합을 설명했는데 이게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것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게 실제로 어떤 수열이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모르면 뭐 교구로 뭐 열심히 쌌는데 뭐 전혀 모르신 선생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중요하게 봤다면 특별히 수열의 합은 교구를 정말 많이 이용을 해요.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냥 시그마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정말 난이도가 높고 어렵기 때문에 교구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 부분을 잘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업에서 적용한 것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문제에 출제를 했다는 것은 1차에서 얼마나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과정이 강조가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도 놀랍죠. 샘돌 모델, 귀납적 외사법, 그다음에 사칙 계산 외에 2학년상 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샘돌 모델은 이제 내일 할 거예요. 내일 교직 수학에서 수화 연산 부분에서 이제 정수 지도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건데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그대로 이제 지도할 수 있고 두산 지도서에서도 이제 실제로 샘돌 모델로 활용하는 것이 지도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도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뭐 샘돌 모델이나 귀납적 외사법은 교재 연구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중요성은 더 강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사칙 계산 이외의 2학년상 문제는 1호 개정에서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차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신론에 보시면 그게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돼서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도 꼼꼼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주각에 대한 내용인데 논수령에 원주각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원주각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원주각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그림이 있고 각각 다 정당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진짜 거의. 약간 대화 형식으로만 썼을 뿐이지 교과서에서 한 거 그냥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거는 원주각에 대해서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지문 읽는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전공수학이 좀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결국 교과서 및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실제 1차 시험 잘 풀기 위해서 이제는. 두 번째는 지문 읽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 내가 본 내용이냐 보지 않는 내용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수능에서 이제 국어 영역을 보시면 국어 영역에서도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메밀꽃 필 무렵을 한번 봤느냐 안 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문 읽는 속도가 큰 차이가 나죠. 이거랑 비슷해요. 교과서 및 지도서에 있는 거를 실제로 그대로 따와서 출제를 한다고 친다면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지문 읽는 속도가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게 다 전공수학 푸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겁니다. 이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7번째, 교수학습 방법의 핵심 역량 6가지. 이거는 이제 2주차에 다룰 수도 있고 1주차에 뭐 조금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과정이 얼마나 많이 접목되어 있는지 거의 전 영역에 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5문제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전 영역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수학교육론 이론과 지도서 내용이 통합해서 출제가 됐다. 이거는 이제 2017학년도에서도 기조가 그대로 2018학년도에서도 유지가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수분해에 대해서의 지도서 내용과 그 다음에 비고치키 이론이 통합이 됐고요. 수열의 합에 대한 지도서 내용 아까 실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딘지의 이론. 그 다음 원주각에 대한 내용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구성주의하고 수학하는 또 이론이거든요. 그것이 또 접목해서 출제가 돼서 거의 출제 방향성을 거의 정해주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신론, 교재연구, 별책 8과 지도서. 그러니까 이 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부 방향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그럼 이제 실제로 9페이지죠. 이거 2018년 수교론 공부 계획으로 고쳐주시고요.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아니라 작년 거에 수정을 하다가 이 부분을 수정을 못해서요. 보시면 1월에서 4월까지는 이 세 과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 세 과목에 대한 이론을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고 여기 수학습지도 원리학 방법까지 포함해서 이론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정리 노트는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나눠주는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요런 아마 파일이었던 것 같아요. 요런 파일에 그 펼치면 꽂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책으로만 안 만들었지 그냥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이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사셔서 그냥 이걸 교재로 생각하셔서 이제 꽂아 넣으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 있는 그 프린트로 제시된 내용을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하진 않을 건데 신론과 교재연구, 뭐 별책, 그 다음에
수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에 있는 내용을 다 실었어요. 전부 다.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론과 교정을 안 보셔도 돼요. 이것만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다 이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충분히 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에는 이제 기출 해설을 할 거고 02학년도에서부터 이제 18학년도까지 정말 많죠. 총 17학년도인데 공구 모의평가라는 거 하나 포함해서 18학년도 기출 해설을 할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접목하는 그런 방향성에서 이제 지도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첨가할 수 있으면 첨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교로는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 영어 단어장처럼 이게 여기 제2절 준경험주의가 나왔는데 크기가 좀 작잖아요. 좀 손바닥만한 크기에 이거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이 이론만 적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증명과 반박, 변증법 단어만 적잖아요. 단어만 적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오류주의 수리 철학이 뭐지? 그 다음에 길 걸어가면서 이제 말로 해보는 겁니다. 오류주의 수리 철학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괴물 배제법은 무엇인가? 그럼 이제 괴물 배제법은 이제 발레가 나온 것을 괴물로 이제 취급을 해서 그 발레를 배제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원래의 추측을 존속하는 방법. 이건 뭐 3주차에 다 할 거예요. 원래의 추측을 존속하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추측에 포함된 용어를 더 정교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괴물 배제법만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리고 그 이론을 내가 말로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월까지는 특별히 정말 섬세하게 쓰는 거는 7월부터 하시면 돼요. 정말 서술은. 근데 6월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 7, 8월부터는 이제 진짜 서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론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6월까지는 한마디로 내가 뭐 딱 얘기하면 그냥 다 나오게. 예를 들어 사인 30도 얘기하면 뭐지? 막 머릿속에 막 정삼각형 그리고 자르고 이런 시간이 없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2분의 1 나올 정도로 말로. 서술은 이제 7월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래서 6월까지는 특별히 이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 과목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교과서 및 지도서가 중1에서 고1까지만 해도 이제 한 1200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이게 추가가 됐어요. 굳이 표현하면. 그러니까 물론 고2, 고3까지도 어느 정도 봐야 되니까 분량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그냥 암기를 하지만 저희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알고 있는지. 그래서 길 가다가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예외 배제법이 뭐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론서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6월까지는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전공 수학 공부하냐고 바빠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학교육론은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짜투리 시간 많이 걷잖아요. 우리 요즘 만보 걷기도 굉장히 유행하고 만보를 걸으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핸드폰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시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물론 단어장을 봐도 사고의 위험은 있지만 짤막짤막하게 보면 되니까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수험생들 보시면 알겠지만 막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따로 열심히 막 공부할 필요 없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4월까지 이론이 이제 받쳐지면 5, 6월에는 단어만 가지고 딱 공부하시면 되죠. 여기서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로 내가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7, 8월에는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 사실 예전에는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면 사실 신론하고 교재 연구 중심으로만 내면 사실 다 됐어요.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면. 그래서 이제 풀이할 것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교과서, 지도서, 교육과정 막 비교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특별히 효과가 있었던 게 예전에 했을 때 OX 문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공구 개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한 문장 1번, 한 문장 제시하고 OX. 그러면 이제 내가 확실히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제 상관관계는 공구 개정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다룬다. OX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X죠. 공구 개정에서는 상관계수 안 하다가 1호 개정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또 문제도 풀어보고 그런 시간을 또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들어서 다 익혀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는 7, 8월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익혔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완전히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틀이 있어요. 세팅된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맞춰서 그렇게 딱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인식론적 장애, 수개념에 관해서 인식론적 장애를 예로 적어놨는데 제가 밑줄 친 부분은 불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이고 유용했던 지식으로 인지구조의 일부가 되었지만 이건 그대로 적어야 돼요. 어떤 인식론적 장애가 나오든 수개념이든 아니 뭐 삼각함수든 어쨌든 등등등 어떤 인식론적 장애가 나온다 하더라도 밑줄 친 부분은 안 바뀌고 가로 친 부분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맞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틀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틀에 맞춰서 서술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어차피 틀에 맞춰서만 서술하면 점수 다 맞아요. 막 수학교육론을 진짜 막 학문으로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진짜 뭐 전공 수학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딱 그 틀에 맞춰서 서술하는 부분을 연습하시면 되고 수학교육론 요 3과목 하시면 충분하고 거기에서 이제 7, 8월에서는 그 틀에 맞춰서 서술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에서 11월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최종 모의고사를 하시면 되고 2차 준비, 12월에는 2차 준비를 하겠죠. 2차 준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2차 준비를 이제 2주간 또 진행을 할 거고 이제 하면서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면 2차는 도대체 뭐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머릿속으로 좀 구상을 해 두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그래서 이번 1, 2월은 수학교육론 이론, 신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 강의. 그러니까 막 여러 학자들이 나오겠죠. 딘즈, 폴리아, 뭐 여러 프로이덴탈 이런 등등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교직 수학은 교재 연구 책을 중심으로 실제로 정말 교직에서 쓸 수 있는 진짜 활용되는 진짜 막 수화 연산, 대수, 함수 이런 실제적인 영역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3, 4월.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교육론의 출제 방향성은 결국 이 2가지예요. 이론을 더 깊이 있게 내느냐 이제 어쨌든 이 2개는 쉬워졌는데 수학교육론이 쉬워질까? 아마 수학교육론은 그렇게 쉬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교단에 서요. 중고등학교에 갔어요. 이 3개 중에 제일 쓸만한 게 수학교육론이죠. 물론 교육학도 쓸만하지만 이거는 그냥 전체 막 영어 뭐 다 포함해서 국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여기는 수학하시는 분들이니까 수학교육론이 제일 중요하죠. 아마 이거는 난이도가 어쨌든 2차 시험도 그렇고 난이도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전공 수학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이번에도 그랬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유지되거나 뭐 아마 그렇겠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난이도가 예를 들어 높아진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론을 깊이 있게 다가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서 실제로 교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겠죠. 이 2가지 방향성으로 가는데 여기에 조금 더 치중을 두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론이 근데 보시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몇 번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론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냥 너무 잘 알려진 이론들이 나왔어요. 딱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이론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 4월에서는 좀 심화 수업을 할 겁니다. 그 수교론 기본반은 그 신론에서도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어렵거나 교재 연구도 그렇고 어렵거나 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좀 출제가 안 됐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가끔 한 분씩 그런 툭 튀어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출제가 된 경향이 있었는데 2017학년도에 아까 투키 얘기했잖아요. 중앙감 얘기. 그분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가끔 한번 변별력을 위해서 툭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심화반 수업을 할 거예요. 그 이론반에서는 진짜 잘 알려진 사람만 하고 제가 자료에는 다
드리지만 그냥 짤막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론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3, 4월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농과 교정구에서 이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기본적인 이론은 아닌 그런 것들과 수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에서 여긴 다 할 필요 없어요. 수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 다 할 필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접목해서 심화반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제가 작년에는 지도서 분석 강의를 8주를 했어요. 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근데 3, 4월에 중학교 8주, 5, 6월에 고등학교 4주, 그래서 12주를 할 건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여기가. 그래서 중학교를 8주간 진짜 그냥 지도서를 그냥 파먹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는 제가 작년에 교재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1200페이지를 다 하기 어려워서 교재를 축소시켰는데 축소시킨 게 한 600페이지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해서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교과서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론과 접목해서 다뤄서 이제 좀 그런 양이 좀 많은데 어쨌든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월의 교직 수학 기본을 보시면 가로치고 공부 계정과 1호 계정 내용 비교 포함인데, 이거 비교를 어쨌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별책 8 얘기했죠. 그냥 다 분석을 할 거예요. 1, 2월에. 금요일이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절대 틀리지 않게끔 완전히 이거 다 차이가 나는 거 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분석은 별책 8에 대한 분석이고요. 이제 3, 4월과 5, 6월의 지도서 분석은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제 지도서를 보시면 단원의 지도상의 유의점이 있고 약간 좀 큰 영역에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공부 계정과 1호 계정의 차이는 3, 4월, 5, 6월에 걸쳐서 지도서 분석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큰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됐었어요. 좀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좀 큰 영역이죠. 나왔는데 이제 더 세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서 분석할 때 자세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5, 6월에는 이제 기출 해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출 적용이라고 옆에 있는데 공부에서 1, 3학년도에는 특이하게도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객관식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되게 좋아요.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에서 서술형으로 바꿔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서술형으로 바꿔서 이제 실제로 문제도 풀어보고 첨삭을 하는 강의를 이제 4주 정도 넣습니다. 그럼 이제 5, 6월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은 다, 사실 4월까지 하면 최중요한 이론은 완성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 지도서 분석이 5, 6월에서는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 아까 얘기했고, 9월에는 이제 단기 완성인데 이제 사실 이런 분들이 9월 강의를 많이 들어요. 전공 수학만 너무 집중하다가 수학교육론 듣긴 들었는데 다 까먹었다, 다 잊었다. 이런 분들은 이제 9월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나는 수학교육론을 열심히 해서 충분하다, 수학교육론은 됐어, 충분해. 이제 7, 8월 문제 풀어보면 본인이 알아요. 딱 가서 내가 딱 보니까 한 18에서 20점 정도는 24점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러면 안 들어도 돼요. 있어요. 딱 저도 알고 선생님들도 알아요. 그럼 이제 상담을 해요. 작년에도 이제 8월 마지막 이제 주에 제가 9월 강의를 들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전공 수학에 집중하시죠. 이렇게 이제 상의를 했는데, 그건 채점을 해봐서 대략적으로 한 80% 이상 맞는다.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를 했을 때. 그럼 안 들으셔도 되고, 한 50에서 80% 정도면 60에서 80% 정도면 선택하시라 그러고, 그 밑에는 9월에 한번 강의를 더 들을 필요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월은 대략적으로. 그래서 단기 완성은 1월에서 6월까지 했던 거 중에서 정말 진짜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이제 너무 안 나올 것 같은 건 다 빼고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나올 것만 정리를 할 겁니다. 10월, 11월은 이제 똑같이 모의고사 할 건데, 원래 우리가 2달 모의고사 하면 8주잖아요. 한 번씩 하면. 전공 수학은 내용도 많아서 8주간 하고, 수학교육론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어서 일주일에 2번씩 16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16번 보니까 충분히
이제 성적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16번 보고 지금 이제 실제 24점으로 채점을 할 건데 그냥 그 평균 점수가 이제 내 전공 실제 1차 시험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게 맞아요. 평균 점수가. 저는 이제 난이도를 어떨 때는 좀 이제 약간 좀 난이도를 높여서 내기도 하고 이게 점수를 보면서 좀 조절을 할 거예요. 이제 보니까 1회차 보니까 점수가 너무 높다. 그러면 조금 이제 2, 3회차에는 좀 난이도 높이고 그렇게 조절할 건데 평균 점수로 거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에는 2차 대비반, 이제 지금 2차 대비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2차 대비반 할 건데 제가 지금 이제 뒤에 캠코더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실제 촬영도 하고 이제 영상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2차 준비를 할 건데 언제 2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특이사항은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지만 2주차부터는 오늘 내용을 배울 거잖아요.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 한 3, 4문제 정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뭐 이거는 딱히 따로 뭐 첨삭을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한번 내가 이런 것들이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걸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럼 이제 모범 답안과 함께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질문 및 상담을 할 거고 이때 기본적으로 다 하시고 끝내시더라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남으신 선생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질문 끝나고 개인적으로 다 이제 블로그도 이제 제가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이경호 수학교육론 블로그에서 언제든 질문 및 상담이 가능해요.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집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이용하시면 되고 뭐 이 사이트 기억하기 어렵다. 네이버에 네이버 이거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 어쨌든 네이버에 다음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냥 수학교육론 치면 제일 상단에 뜹니다. 그냥 수학교육론 치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이경호 수학교육론 블로그가 제일 위에 떠요. 지금 핸드폰으로 바로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바로 뜹니다. 그래서 언제든 뭐 이유 신청 같은 거 하시는 게 편하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업로드 될 때마다 뭐 알람이 울리겠죠. 그러면 이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됐고, 그 다음에 수강 대상 뭐 이건 보시면 되고, 강의 특징 중에 이제 중요한 건 테스트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기본반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 그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거는 어떤 이론이 있어요. 이거를 다 각도로 접근을 해서 이 이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다각도, 다양한 예를 통한 접근을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건 이제 내일 할 교직 수학반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뒤에 마지막이죠. 우리 작년에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안 길었는데 이번에 이게 너무 중요하게 돼서 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교론을 공부 시간과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 1200페이지를 추가로 하실 거면 비중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그래도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공 수학은 좀 약간 난이도가 하락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난이도가 하락해도 어려워요. 뭐 확실히 어려우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교이론 기본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강의 계획이 있는데 교직 수학 강의는 이제 내일 얘기하도록 하고요. 수교이론 기본반에 보시면 1주차는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는 수학교육학의 이해를 1주차에 다 했었는데 그냥 반 쪼개가지고 수학교육학의 이해를 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빨리 끝내버리고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교육의 이해에서 근대화 운동하고 현대화 운동 관련한 것들은 조금 그래도 약간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자세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뛰어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과 교육과정 1 해서 교수 요목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7차까지 그냥 이제 싸그리 다 하고 이제 2주차에 원래는 이제 교육과정을 2주차에 했었는데 2주차에 공부개정과 1호 개정 비교한 내용만 딱 떼서 2주차에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3주차 철학 나오는 거 그대로 이 영역별 아까 영역별 분석했던 거 그대로 할 거예요. 철학할 거고 문제 해결할 거고 심리학자들이 조금 많아서 한 1주 반 정도 생각하고 있고 수학 교수학습 이론도 좀 중요해서 역시 1주 반 그러니까 3주간에 걸쳐서 하고
공학적 도구의 활용이 사실 수학 교수학습 이론에 있긴 있는데 수학 교수학습 이론이 워낙 양이 좀 많아서 공학적 도구를 좀 이제 떼서 이제 수학과 평가하고 함께 마지막 8주차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 수학은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 8주차에 비교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할 건데 아마 이게 7주차부터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전체적인 내용 얘기를 했고 이제 강의를 한 타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